몇 편이야? 근데 14쪽. 14쪽. 네, 지금 오신 분 수업하는 지금 어디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아. 될 수 있으면 아무나 발표하실 때 명세를 달고 하세요. 아직 서로 몰라요. 서로 이름을 잘 몰라. 우리는 써갖고만 아는데 우리 거는 안 들어줘요? 뭐요? 지금 그 시간에 그거 할 겁니다. 네, 아직 앞에 부분에서 발표 안 하신 분들 할 거예요. 앞에 부분에 발표 안 하신 분 지금 하느냐고요? 야외에 나가서 할 거예요.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발표하실 거예요. 신앙송도 하고 수필낭독도 하고. 우와! 와우! 오! 과대표님. 와우 선생님 뭐겠죠? 와우! 와우! 누가 핸드폰에 이렇게 요란하네. 이번 시간에 진도 나가고요. 제가 오늘은 시임자보다 따임자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는 부자였고 한 친구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부자인 친구는 돈은 많고 부자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친구는 가난하고 어려운데 자식은 아주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인 친구가 자식이 많은 이 가난한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이 가난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가 우리 아내와 우리 부인과 합방을 하여서 좀 아이를 하나 낳아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가난한 친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부자인 친구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결국은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같이 부자인 친구가 아내와 같이 있다가 가난한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잠시 자기가 화장실에 간척하고 오줌 들어간 동안 네가 빨리 일을 치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합방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총명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라날수록 아들은 너무너무 총명한 모습이 훌륭하게 보여졌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가난한 친구는 그 아들이 탐이 나게 되었어요.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내 아들인데 하면서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친구가 부자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자네 아들이 원래 내 아들 아닌가? 내 아들을 돌려주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인 친구는 아니 이보게 자네 아들이 맞긴 하지만 내가 키우지 않았는가 하면서 소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다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무슨 고민이 있길래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뭐 이런 일로 고민을 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잔치를 벌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가난한 친구도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참석을 하고 아들이 그날 딱 잔칫날 앞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 윗밭이 있고 아랫밭이 있는데 윗밭에 있던 씨앗이 아랫밭으로 튕겨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랫밭에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웠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열매이죠?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뭐 당연히 아랫밭이 주인의 열매이지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가난한 친구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자식이긴 하지만 키운 건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의 자식이 맞구나라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자기 자식이라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옛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임자보다 땅임자는 굉장히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였잖아요. 옛날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맥을 추억해서 길러준 아버지를 적극 지지하였어요. 네. 요새 입양 가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작년에 대전에서 입양 가족들의 모임에 있었어요. 대전에서 1박 2일. 제가 거기 이제 문화치료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너무 아이들이 밝아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지 않았는데 이렇게 입양했다. 그런데 그렇게 밝고 그런데 가만히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대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뭐하니? 왜 그러니? 그러면 나를 낳아준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이런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한번 토론을 좀 해봅시다. 여기서 시임자보다 땅임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낳아준 부모보다 길러준 부모가 더 훌륭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낳기만 하고 버렸어요. 낳아준 부모 훌륭해요? 길러준 부모가 훌륭해요? 당연하게 길러준 부모.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입양을 해가지고 키웠어요.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그리고 키웠는데 끝까지 입양하라는 거를 얘기 안 하고 끝까지 그냥 키우는 게 좋을까요? 언제쯤 되면은 사실은 너는 우리가 낳은 게 아니고 이러면서 너를 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거죠. 친구인 줄 알고 어떤 게 좋을까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해주면 중간에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얘기 안 해주는 게 좋다. 또 상황에 따라서 네? 아이가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라면서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그랬을 때 어떤 자기 정체성을 알기를 원한다면 얘기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저는 얘기해 줄 필요 없다. 안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거는 요새는 이제 다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자녀 입장이라면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안 듣는 게 더 좋아요. 안 듣는 게 저는 내 부모인 줄 알고 그래. 저는 그렇게 잘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어릴 적 기억이 없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거짓으로도 꾸며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저는 안 듣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홀트 아동복지 뭐 그런 데서 이제 미혼모 같은 사람들이 난 애기 있잖아요. 그렇게 큰 다음에 보내지 않아요. 아예 진짜. 예, 난지 한뭐 그렇죠. 3, 4일 뭐 며칠 내에 빨리 양부모한테 보내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럴 때 굳이 너는
우리가 입양한 아들이야, 입양한 딸이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오늘.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아, 저 집은 저 아이를 낳지 않았어. 그래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얘기 안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해줘야지. 언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아기 때부터 키웠다면 낳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어떤 감성적인,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와 뭔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 했을 때 무슨 고민이 있니 하면서 입양하려고 말을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알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아이가 고민이 있다 하면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이겠죠. 잘 성장해서 그 자기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걸 알게 돼도 그걸 초급해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친부모로 그렇게 감싸 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장 아름답지 않아요? 예. 네. 만약에 안다 하더라도 왜냐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키웠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이가 제대로 반듯하게 컸다면 알아도 그걸 아는 척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또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친부모는 찾을 수가 없는 거지. 낳자마자 바로 아무 조건 없이 막 그냥 이렇게 양부모한테 가니까. 근데 그런 저런 상황이 뭐 많이 있죠 우리 사회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시임자보다 따님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더 훌륭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돌노적, 쌀노적에 대해서 나와서 해보실 거예요. 이럴 때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시골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한 집이 아주 가난했다. 며느리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가난해 찢어지니. 그래서 누가 여기서 우리 집안에서 어른 노릇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아버지도 나는 못한다. 시어머니도 나는 못한다. 아들도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른이 되라 그랬죠. 네. 그 다음부터 얘기해 볼 사람. 당신이 어른 노릇을 해달라고 했어요. 온 식구가.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읽었습니까?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강의하려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뭐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해라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하십시오. 며느리가 그래서 내가 어린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시아버지에게는 오늘부터 볼을 석점씩 갖다가 마당에다 쌓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면서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하루 식전에 걸음 뭐에 TV 이런 거죠. 2소쿠리씩 해 모으고 하루에 나무 석짐씩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고 3년을 두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이 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겠죠. 좋아졌죠.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3년이 지나도록 크게 풀리지도 않고 이게 왜 이러냐고 표도 안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며느리가 얘기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웃집에 사는 김동지 영감님 제목이 돌노적 쌀노적이죠. 돌이 쌀로 변하는 겁니다. 김동지 영감이 와서 가난한 집에 쌓여있는 돌무더기에서 서기가 비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집 곡식 백성과 돌무더기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러라고 며느리가. 근데 그 곡식 백성을 주겠다는 사람이
아 이제 근데 메뉴 있는 곡식 한 송은 내가 종자로 써야 되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겠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돌을 가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 당신도 그랬으니까 나도 저 맨 꼭대기에 있는 돌은 우리가 갖겠다고 그러고 내려놨어요. 근데 그 집에 가져간 그 돌에서 서광이 났을까요? 안 났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맨 꼭대기에 있던 것만 그게 금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스님이 지나가면서 도사가 지나가면서 금덩어리가 이 집에 있으니까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맨 꼭대기에 있던 거를 2,000냥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부자 됐죠. 3년 만에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를 주체를 자녀로 놓고 보면 자녀, 서사, 부모, 감싸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뭐냐? 시집을 왔어요. 자, 우경희 선생님 시집 왔어요. 네. 근데 시댁이 어른들이 무능해가지고 시댁이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뭐라 그럴까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이 집이 이렇게 됐어? 부모 원망하겠죠. 근데 이 며느리는 원망을 절대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자녀가 부모를 감쌉니다. 자녀 서사 부모 감싸기에 해당한다. 부모가 무능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집안이 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싸고 그 대안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자녀와 더 창의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꼭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며느리는 죽고 나서 하나 벙어리 상전, 귀머거리 상전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인정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출어람 설명해 보세요. 청출어람이 뭡니까? 많이 쓰는 얘기예요. 푸른색이 푸른색이 그 쪽에서 나왔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쪽보다 뭐가 더 풀어요? 쪽보다 더 푸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날 때 청출어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 21쪽 아버지가 죽이려 한 순임금 누가 하는 거 해보세요. 아버지가 죽이려 한 순임금 21쪽. 자, 순임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순임금 아버지가 후처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처가 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먼저 부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남편과 함께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 아들을. 그런데 순임금이 역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 이때는 임금이 아니었죠. 네. 그 아버지가 순임금을 없애버리려는 공포를 후초화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순임금을 인정한 유임금은 자신의 두 딸을 아내로 맡도록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장가를 못 들게 하겠죠. 네. 그래서 몰래 이제 장가를 들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순임금을 불러가서 곶집을 수리하라고 했어요. 곶집은 뭐냐면 시골에 가면 상여 같은 거 놔두면 좀 음산하고 으시시하죠. 지나가려면 거기서 귀신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예, 그걸 수리하라고 그랬는데 올라갈 때 이거 이렇게 옆에다 뭐를 두 개 꼈냐면 삿갓을 2개 가지고 올라갔어요. 순임금이 올라갔는데 순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아버지가 사닥다리를 치웠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불을 지르니까 붙어서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아버지가. 네. 옛날에는 그런 그 장가 가면 그 부인한테 홀랑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 자식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순임금이 삿갓을 옆에다 끼고 날라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살았으니까 또 죽이려고 우물을 파놓고 순임금 글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들어가니까 순임금이 그 우물을 파라 그래서 들어가니까 우물을 뚜껑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순임금의 동생이 형이 죽었구나. 이제 아버지와 자산을 나누는데 형의 검은고와 활과 형수는 자기가 차지하고 예, 옛날에 우리 목사님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하고 또 죽으면 또 죽으면 또 죽으면 그래서 끝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형사 취수법. 네?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형수를 취하는 취하는 법. 형사 적으세요 여기다 형사 취수법. 형사 취수법.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수가 그 동생들이 결국은 이제 동품을 하고서 사정을 안 하니까 계속 자기 아이가 안 될 거니까 동생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수가 나중에 그 유다 시아버지한테 이제 창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며느리가 당신이 나에게 무슨 증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주고 갔잖아요. 유다가.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 유다가 자기 지팡이를 찾으러 그 창녀를 찾으니까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고. 근데 그 며느리가 나중에 임신을 했잖아요.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을 했잖아요. 그 성경에 아주 유명한 건데 유다. 예. 그죠? 우선 좀 더 재밌게 설명. 아니, 창세기 38장에 예, 적으세요. 창세기 38장. 궁금하면 창세기 38장에 읽어보십시오. 그 형제가 몇이나 있었나요? 한 명이 아니어서 쭉쭉쭉 다 그죠? 자기가 거기서 그 형수한테 임신해도 자기 자식이 안 될 거니까 바깥으로 다 사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내가 남았으니까 기다리라는데 막내가 클 나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 형수가 시아버지 이렇게 분장을 하고 뭘로 창녀로. 자, 창세기 38장 읽어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활과 형수는 자기가 차지하고 창고와 소와 염소를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서 38장에 예. 이제 시사적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38장에 이제 거기서 나온 단어가 그 자기가 형수를 취하면 자기 아이가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그건 뭐이제 시인조라든지 거기 할 때 그 자기 아들이 되지 않게 해서 이제 그 밖에다 설정했다 이런 그 성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그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오난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네, 오난이 그러면 가장 큰 형인가요? 네, 그렇죠. 오난이 죽고 나서 오난 이제 저희 그 유다의 아이들은 다말 아니에요? 다말? 다말 맞아요. 다말이죠. 네, 다말. 아니 그러니까 창녀 그 며느리가 그래서 유다의 다말이에요. 다말. 네, 다말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런 활과 형수는 자기가 차지하고, 예. 그래서 동생이 순임금으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수하고 그 다음에 활을
검은 고를 자기가 가지려고 형네 집으로 갔더니 어느새 스님이 먼저 가 있으면서 동생에게 너 여기 어떻게 왔냐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살아났잖아요. 동생은 엉겹결이 형 생각이 나서 왔다고 하였어요. 그때 순임금은 그 온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순임금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 동생에게 유비국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후성을 다했었어요. 자, 무슨 서사입니까? 자녀, 부모, 감싸기. 자녀가 주체로 부모 감싸기 서사입니다. 여기서 유비국이 뭘까요? 동생한테 유비국을 줬어요. 국을. 뭘까요? 저는 이게 맛있는 고깃국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공부할 때. 유비국. 얘는 나라였어요. 동생한테 나라를 줘가지고 그리 동생한테 주고 그 다음에 친부와 계모 동생이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도 적절히 대처하고 가족 외의 사람들과 관계망을 배웠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족을 원망하거나 묵직하기보다는 오히려 덕을 베풀어서 변화하게 돕고 더 큰 사회적 지지와 신임을 얻었다. 이러한 자세 속에 현명하게 앞서가는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네.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 대표서라 하면 뭐를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할까요?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순임금. 또 아까 박희선 총무님이 하신 시임자보다 받임자. 네.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1쪽에 전처 아들 살린 계모와 임금의 출생다 있습니다. 이거 하실 분. 누가 읽을 거냐고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아픈데. 읽으세요.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봐. 완전 홍당무 같아. 읽으세요. 예. 거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제가 읽어요. 예. 전처 아들 살린 계모와 윤병기의 출생이다. 어떤 남자의 부인이 아들을 낳고 일찍 죽었는데 남자가 후치를 하여 전 부인의 아들이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하루는 그 전실의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점점 몸의 크기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버선 속에 들어갈 만큼 자랐다. 계모가 이 아들을 고치려고 돈을 아주 많이 썼는데 하도 안 되니까 아주 유명한 의원인 허의를 찾아갔다. 계모가 버선목을 들고 허의에게 찾아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였는데 허의가 버선목 안을 들여다보니 인형같이 작은 애가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었다. 허의가 자신도 이런 병은 처음 본다면서 며칠만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다. 계모가 돌아가고 허의가 집에서 온갖 의사들을 뒤지며 다 찾아보았으나 몸이 줄어드는 병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다가 허의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부인이 어린이를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부인이 아이를 허의에게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몸이 줄어드는 병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고쳤다고 했다. 허의가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고 묻자 부인이 어떤 부인을 만나서요. 이거 보더니 점 찍은 거예요. 이건 인골질이요. 이것은 다른 약 쓸 것 없어. 그저 사람의 전만 장복시키라고. 그러면 차차 커서 회복할 테니라고. 그래서 하도 신비해서 선생님한테 보고나 드리려고 그리고 가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허이가 놀라 꿈에서 깨어났는데 조금 있다가 계모가 역시 버선목을 들고 찾아왔다. 허이가 꿈에서 본 대로 계모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사람 젖을 먹으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계모가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얼마 후 아이의 크기가 원상복귀 되었다. 계모가 고맙다면서 논문서를 들고 허이에게 찾아와서 보답을 하였다. 하루는 계모가 집에 앉아 있는데 차장문이 쭉 열리면서 어떤 젊은 부인이 들어와 절을 하는 것이었다. 계모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젊은 부인이 나는 이 아기의 생모입니다. 이 아기는 죽을 사람인데 부인이 정성을 해서 목숨을 구원했소. 그 은혜를 뭘로 갚을 길이 없어서 옥황상제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부인은 팔자에 자식이 없는데 이 은덕으로 해서 귀자 하나를 점지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귀자 하나를 낳을 테니 그리하시오라고 했다. 그 후로 계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윤봉조였다. 네, 전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 계모가 백방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현실적인 관계를 넘어선 현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내 새끼도 아닌데 상생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긍정의 변화를 열어놓은 부모 서사는 앞에서 살핀 작품들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자녀에게 더 필요한 부모 서사입니다. 낮은 수준의 밀치기를 할 경우에 그 아들이 부부관계에서 긍정의 변화를 하도록 도운 이야기가 다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소방 맞을 뻔한 보고서부터 34페이지까지 복습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실 겁니다. 네. 여기서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짐을 다 싸가지고 야외로 나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나가서 발표하실 거예요. 네. 서 교수님이 언제 오시죠? 네? 서성수 교수님. 뭐가? 서 교수님 언제 오시죠? 무슨 수업? 서 교수님. 설교, 다음 시간에 표 교수님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계획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강의 계획서에 뭐를 하는지 그걸 알아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냥 순서.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네. 이거 뒤에다가 써. 집에서 써먹고 하는데. 아, 그 그거 교회에다 내면 되죠? 네. 아니야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이거를 카톡에다 올리신 분은 여기다 다시 또 쓰시면 돼요. 네.